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식입니다. 대장동 이 50억 클럽 박영수의 구속 여부는 내일 29일 밤에 결정이 됩니다. 이 박영수 특검, 제게도 한 40년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 이 방송에서 그를 비판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 박영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러 뒷말이 나왔습니다. 과연 박영수는 50억 클럽 멤버에 불과한가?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 때 처음부터 관련된 주역인가? 그는 곽상도 같은 단순히 대장동 업자의 뒷배 역할을 해주고 50억이라는 거액을 약속받은 클럽 멤버가 아니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잔챙이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남욱 사건을 맡으면서 대장동 노다지를 알게 된 박영수가 그때부터 오케스트라의 컨덕터, 그러니까 지휘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입니다. 그럴 만치 이 대장동 개발 여기저기에 박영수의 입김이 묻어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박영수 게이트다, 이런 말조차 나옵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박영수는 좌천으로 낙심의 세월을 보내던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을 수사하는 수사팀장으로 발탁을 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영장 청구를 누가 결심한 것인가 라는 뒷말이 아주 무성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인가, 검찰총장인가, 적어도 윤 대통령에게 결심을 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도어 스태핑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대통령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피해가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박영수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법조계 알려지기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어제 이 박영수 양재식에 대해 청구를 한 구속영장에 이런 정황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박영수와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 겁니다. 또 주변인을 통해서 이 사무실 PC 내부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고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박영수와 양재식이 앞서 검찰에 소환된 대장동 사건 관계인들에게 접촉을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검찰은 검찰 조사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회유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측은 아주 당당합니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관련자들이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을 한 것으로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 자, 저는 그동안 이 방송에서 자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등을 비판해 왔습니다. 이재명을 두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자주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등을 비판을 한 겁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 개발 비리 의혹을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이재명은 그 대장동부터 처음 중앙일보가 집중 보도를 했던 백현동 게이트, 이 양대 의혹 외에도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2건과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또 성남FC 뇌물 사건을 비롯해서 바로 자기 옆집인 GH 합숙소 사건, 그리고 아내 김혜경이 직접 연루된 소고기 법카 사건, 또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특혜, 그리고 조폭과 연루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손가락 10개로 모자라는 수많은 범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솔직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해야 합니다. 그 범죄 사실 하나하나가 형량이 아주 높은 잡범들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괴담 정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조금씩 시시각각 조여오는 이 사법의 올가미는 이제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어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담판을 위해 군명을 꾀하고 싶었겠지만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선택할 길은 괴담 정치로 다시 한번 광화문에 몇백만 시민을 끌어내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과 280일 뒤에 그러니까 눈앞에 닥쳐온 총선까지 무엇으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은 괴담 정치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광우병 괴담 정치 그리고 사드 괴담 정치는 모두 좌파들이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고를 하는 이 나라 지식인층의 기반마저 흔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 추억에서 한 발도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핵폐수라는 중국발 용어와 함께 심지어 용산총독부라는 아주 자극적인 말까지 썼습니다. 4주째 정부 규탄 장외 투쟁이 났으면서 반일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재명의 이런 괴담 정치에 이렇게 맞섰습니다.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가 내놓은 대처법은 기껏 이렇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 어떻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참 묘한 것이요. 우리는 좌파가 반일과 연결이 됩니다. 일본은 우파가 혐한과 연결이 되는데 말입니다. 글쎄, 이 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사실상 올인을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좌우할 최대 이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덮친 온갖 리스크를 이겨낼 아무런 소재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광우병 사태 당시처럼 먹거리와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불안 등 여러 측면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그 모든 악재를 이겨내는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모든 악재를 이겨내는 휘발성이 아주 강한 소재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광우병 사태 때처럼 먹거리 문제를 지금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윤 제갑은 6월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리가 오염수를 직계 가족과 함께 마시면 어떤가? 아마 한덕수 총리도 직계 빗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잔인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14일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마실 수 있으면 일본이 왜 바다에 내다버리겠느냐. 심지어 이재명은 6월 18일 경남 창원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우병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여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죽는 게 억울하다. 이제 인생의 5분의 1도 못 살았다. 이런 자극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죠.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일이다. 어떻든 2008년 광우병 사태 같은 괴담 정치가 다시 정치권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광우병뿐 아니라 천안함 폭침 그리고 사드 전자파 등을 놓고 등장을 했던 괴담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도 문자 그대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온갖 괴담들이 나옵니다. 지금 눈이 하나뿐인 물고기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런 괴담 맨 앞에는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핵폐수로 부르겠다. 그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옥스퍼드 명예의 교수인 과학자를 두고 돌팔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썼습니다. 벌써 4주째 장외투쟁입니다. 지난 2008년 3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그 직후
뇌성송 구멍탁이라는 고를 앞세운 3개월의 장외투쟁으로, 불과 3개월의 장외투쟁으로 초기 MV 정부는 사실상 좌초했습니다. 열왕산에 올라 광화문에 울려 퍼지고 있는 아침 이슬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MB 정부를 좌초시켰던 그 수법을 지금 그대로 야당은 재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은 반정부 투쟁의 교과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우병 사태 같은 괴담 소동이 이어져도 그것이 괴담으로 드러났는데도 그런 가짜뉴스에 휘둘렸던 정치권은 조금도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우병 사태의 추억을 되살려 선전선동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해서 민심 무마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정말 쉽게 깔아앉을까요?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은 6월 17일 인천 부평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인천 규탄 대회란 걸 열었죠. 지금부터 10일 전입니다. 5월 20일과 26일 서울에서 연 규탄 대회와 그리고 6월 3일 부산에서 연 규탄 대회에 이은 네 번째 장외투쟁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핵 오염수라고 한 민주당을 고발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다. 명백하게 핵 폐기물이다. 앞으로는 핵 폐수라고 불러야 한다. 핵 폐기물이라고요. 글쎄요, 제가 과학 공부를 잘못한 겁니까? 이 말은 제 생각으로는 명백한 선동입니다. 이재명은 시민들에게 네이버에 댓글 열심히 달고 카카오톡 메시지 한 개라도 더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선동이죠. 더욱이 민주당은 말씀드린 대로 핵폐수라는 말뿐 아니라 대통령실은 용산 총독부 오염수를 짙게 가져가 마시라 이런 등등의 연일 자극적인 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수렁에 쳐박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철험의 소속 김용민, 양이원영, 유정주 의원, 그리고 안민석, 이용빈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등 7명은 촛불행동 참여 국회의원단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17일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집중 촛불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용산 총독부라는 말을 두고 이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 대변인을 제시하고 있다. 용산 총독부란 이름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글쎄요, 저도 오염 처리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말에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닌가요? 어쨌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여론몰이에 올인했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방류반대 현수막을 내걸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을 매일 실시합니다. 거기에다 각 지역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 서명운동에 내부 경쟁까지 붙이면서 18일 오후 서명운동 참여자는 현장에서 약 54만 그리고 온라인에서 약 46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민주당 위승권 등은 6월 1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재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이 피해 어민을 지원한 뒤에 일본 정부에 그 구상권을 청구하자 하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비현실적인 법안이죠. 인과관계 증명부터 제대로 되어야만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그 인과관계를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전용 발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과학적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정부 역시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치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오염수 방류는 우리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솔직히 막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제 IAEA의 보고서 하나만 남았죠. 일본 기시다 총리는 그 보고서가 나오면 방류를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괴담 정치 전략에 쉽게 당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데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죠. 당정은 이를 위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를 늘리고 그리고 세슘,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에서 격주로 그리고 2주마다 한 번씩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위판장 43개의 유통 전 국내산 의류, 국내산 모든 의존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방사능에 피폭된 의류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은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담으로 작년 한국이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에 13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먹는 것을 잘 먹고 있는 모양입니다. 9일 미국 육류수출협회가 집계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 통계를 보면 작년 1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5만 3천 톤으로 전년도 21만 8천 톤보다 16%나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1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5,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데 돈을 무려 2조 5천억이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위성곤이 26일 TV 토론에서 이 광우병에 감염된 사람 수를 수십만 명이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저도 한때 거기서 이 앵커를 했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성일종과 토론을 하면서 위성곤이 이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광우병에 감염된 숫자가 수십만 명이 된다. 이건요, 진짜 세계적인 뉴스라고도 할 수 없는 오류입니다. 위성곤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 긴 이름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영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1995년 인간 광우병이 처음 영국에서 보고된 이래 전 세계 감염자 수는 불과 232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4명, 일본 또 1명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이 문재인과 연관된 100가지도 넘는 의문 중에 저는 꼭 따져 묻고 싶은 것, 꼭 따져 물어야 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2020년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이 북한군에 피살되었을 때, 그 피살되기 전 문재인은 왜 북한에 그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의 죽음을 왜 방치한 것인가? 나는 문재인에게 이대준을 구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본적인 대통령의 책무마저 져버렸습니다.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간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마 종전선언을 얻기 위해서 북한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니겠죠? 성운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둘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 문재인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문제다고 말하던 문재인이 진작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가름케 하는 사건입니다. 만약 탈북어민의 북송을 문재인이 결정하지 않고 성운이 했다면 그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셋째, 문재인이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 사건을 통치행위로 포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적의 수장에게, 우리의 주적 수장에게 USB를 건네줬는데 그 안에 든 내용을 문재인 당사자밖에 모른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든 내용을 내각과 의논했다거나 청와대 비서들과 논의한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은 과연 이 USB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그는 김정은과 기록되지도 않고 녹음되지도 않은 대화에서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자,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문재인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공사 구분이 안 된 통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짐이고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던 루이 14세가 환생을 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문재인은 공과 사를 구별하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 할 줄은 알기를 하는 것입니까? 단적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문재인과 김정숙이 쓴 개인적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이 판결을 했죠. 옷값과 장신구 값을 공개를 하라. 그래도 문재인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외유 문제만 살펴보아도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어디까지 보고받고 그는 민주주의를 타락시켰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비서실장이나 비서관 혹은 행정관 등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건입니까? 여섯 번째, 퇴임 직전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을 하면서 문재인은 검수완박법을 공포했습니다. 문재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 앞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검수완박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말 그 법이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 타이스타 항공 이상직으로부터 딸 가족이 받은 혜택은 뇌물인가 아닌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문재인이 얼마나 자신에게는 관대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내로남불은 조국 같은 사람보다 문재인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그 내로남불은 곧장 후한무치하고 통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식탁과 의자, 술병은 누구 것인가? 참 사소해 보이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은 엄청난 내용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재인은 왜 이리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환갑을 훨씬 넘은 자가 왜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이가 70이 되었는데도 집착과 탐욕이 강한 자가 어찌 자신에게 엄격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최악의 통치자를 섬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역시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인가? 헌법재판관 강일원이 주심이었죠. 그런데 국회에서 낸 소추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두 가지로, 헌법 위반 두 가지로 정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법률 위반 8가지, 헌법 위반 5가지를 헌법 위반 2가지 사항으로 정리를 하라. 그러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재의결을 해야만 합니다. 쉼표 하나, 토시 하나라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탄핵소추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탄핵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하는 강행군 끝에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 공동체니 하는 이상한 논리로, 형법 교과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상한 논리로 박 대통령에게 선고를 한 징역 23년이 문재인 당신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왜 직전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감옥에 두었는가? 나는 이 9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재인으로부터 꼭 듣고 싶습니다. 그 외에 묻고 싶은 게 100개도 훨씬 넘지만 말입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서 받은 풍산깨를 국가가 돈을 주지 않자 파양을 하고 국가기록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아지들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생명조차 눈가림으로 보살피는 척했을 뿐 이미 오래전에 강아지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청와대 시절 그 개들과 찍은 사진은 정말이지 개같은 짓이었습니다. 나는 브레즈 파스칼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내가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나는 내가 기르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이재명이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지칭한 것을 개정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 역사의 퇴행이다. 이재명은 27일 페이스북에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 독재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빼닮은 검사 독재다. 박윤환은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26일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을 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국가안보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해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이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것입니다. 자, 박윤환이 한 말,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 말이 파장을 일으키자 민주당 박용진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간첩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라는 말이냐? 재미있자고 하는 말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첩 소리를 들었던 문재인이 책을 추천했더군요.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추천한 것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왜곡된 인식이라고 점잖게 지적을 했습니다. 6.25 전쟁을 국제전으로 부각하며 전쟁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메시지에 참전 유공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과연 6.25 전쟁은 문재인이 추천사에서 말한 것처럼 국제전인 것이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까? 문재인은 추천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나라 대통령을 지냈다면 남의 이야기하듯이 6.25 전쟁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힘이 부딪힌 전쟁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적과 통일하겠다는 야심으로 기습 남침을 해서 일어난 동족 산장의 비극입니다. 저는 정말 문재인을 이 나라 역사에서 지우고 싶습니다.